당산 김철 선생님의 20주기를 기념하는 학술 심포지엄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이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당산 김철 선생님을 조금이나마 제대로 알게 되었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5년 하고 돌아온 해가 94년 7월 말이었습니다.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중앙대 김누리 교수께서 아버님 별세 소식을 전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김누리 선생과의 인연으로 의례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는데 그 이후로도 20년 동안이나 이 당산 김철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발제를 맡게 되면서 책 5권을 읽고 또 요모조모 생각도 정리하고 하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 주변에 계셨는데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모르고 있었던가, 저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왜 대중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될 수 있는 분인데도 전혀 언급도 되지 않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아까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서 79년도에 YH 사건 때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로 몰려 노동자의 정당인 김철 선생님 당에 가지 않고 노동자의 정당에 가게 되었던 안타까운 사연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이 자리도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정당의 범위를 넘어서서 좀 더 진보적인 사회 정당, 제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료는 제가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충분할 정도로 자료에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좀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44쪽에 보시면은 당산 김철 선생님께서 역사적 진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데, 주어진 역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도 문제와 한계를 제대로 직시하고 분노나 저항과 더불어서 대안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김철 선생님의 역사적 진실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조건도 이런 의미를 좀 더 확장하고 연장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적인 현실의 문제와 모순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이론과 실천을 해내야 김철 선생님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쪽에 초두에 나오고 있고, 아까 이만열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하고자 했던 선생님의 그 기본적인 생각이 경제, 노동 사상에도 가장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로 경험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도 아니에요. 직접 경험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른 소련이나 동유럽에서 실험이 되었던 공산주의 시스템도 아닌 민주적이면서도 사회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이면서도 민주적인 그런 시스템을 상상하는 것이 이 김철 선생님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였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이 책 5권 속에 군데군데 이렇게 배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사회주의란, 민주주의는 대체로 개념이 잡히는데 사회주의가 뭘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복지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상층부나 일부가 누리는 복지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지다. 그것이 45쪽 첫째 줄에 제가 인용해 놓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사당 선거 책자나 선생님의 심지어 일기 속에서조차도 이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45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통사당 선거책자에 70년에 나왔습니다. 매판적 독점 재벌 기업을 공영화하고 재산 상속을 합리화하고 국민 각계각층의 소득을 평균화하고 교육과 의료를 사회보장 제도적으로 만들고 공정한 누진세제를 만들고 재력이 정치적 진출을 좌우할 수 없게 하는 선거의 공영화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평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재산 상속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하느라고 죽어야 할 사람도 제대로 못 죽고 있는 현실이 일각에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당상 김철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이제 매판 자본이라는 개념이 이제 득세를 했는데 80년대, 90년대 이후로 매판 자본의 개념은 상당히 사라졌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글로벌 자본, 지구 자본이라는 형태로 매판이라는 개념은 많이 사라졌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을 통해서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넘어가고 세계 시민적인 시각에서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서 여러분들 발표 속에 빌리 브란트라는 분과의 연관성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요. 46쪽에는 민중 경제론이 당상 김철 선생님의 경제 사상을 압축하는 단어가 아닐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매판 자본이나 사회복지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46쪽 마지막 단락에 내포적인 공업화, 기간산업의 국공유화, 선택적인 외자 도입, 중소기업 자금 투입, 식량 자급,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 경영, 밀수 단속, 공해 방지, 진보 세제와 소득 재분배, 부의 평준화, 도시버스 공영화, 민족 경제 계획 이런 용어들을 보면 역사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좀 크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지만 제가 볼 적에는 식량의 작업이라든지 공해 방지라든지 진보 세제와 소득의 재분배, 부의 평준화 같은 부분들은 여전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최근에 각종 그 FTA를 통해서 농민, 농촌, 농업, 농사를 경시하는 국정은 운영 철학을 보고 있는데요. 농민과 노동자의 운명은 이 FTA 속에서 상당히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인다 할지라도 식량 저금률이 지금도 20%를 맴돌고 있는데 석유 생산을 제외하고 나면 5%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아무리 비싼 외국 농산물을 사 먹겠다 할지라도 저쪽에서 팔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돈 들고 굶어 죽을 수 있는 아주 이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정치, 경제, 언론인, 학자들이 모두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쪽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선생은 공산주의 세력이나, 제국주의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 현실 정치에서는 자본주의 세력과의 제휴도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선생의 유연한 면모,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폐해, 그 초점을 맞추면서도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제국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현실 정치에서 상당히 유연하게 타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시한 것을 보면 이것이 선생님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생님의 시각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민중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경제발전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만은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47쪽에 아래쪽에서 셋째 단락, 둘째 단락 이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보시면 제가 이제 조금 김철 선생님의 일기 속에서 발견한 문구인데요. 49쪽의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선생님이 이제 사무실 출퇴근하시고 이러면서도 좀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이니까. 두 번째 단락의 49쪽. 집에 들어오면서 사무실 밑에서 리어카 장사를 벌이고 있는 학생들한테서 쥐포를 사서 그들에게도 나눠주고 집에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였다. 상당히 많이 사갖고 나눠주고 또 갖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민중에 대한 사랑을 일상생활 속에 실천하고 있었던 면모를 볼 수 있었고요. 김한길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긴 하지만 49쪽의 네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 빈소에서 느꼈던 소회를 쓴 글이 전집 4권에 실려 있었습니다. 빈소에 하루 동안 모인 조의금은 아버지가 아마도 평생 동안 벌어보지 못한 액수일 것이다. 한동안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점심 식사를 생략하고 사무실에 앉아 계셨다는 당신에게 생전에 그만한 돈을 들였더라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셨을까 하고 생각하면 울컥 북받치는 울음을 참아낼 도리가 없다. 저도 사실 이 구절을 보고 울컥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 어떤 실천 운동에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지원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돈이나마 평소에 살아계실 적에 그 뜻에 함께하는 그런 실천을 해내는 이런 국민적인 정서의 변화, 사회운동과 유리된 일상생활이 아니라 항상 우리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모두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이 구절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49쪽의 마지막 단락은 이제 당산 김철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최근의 상황을 보면 60, 70년대에 살아계실 당시에 가졌던 빈부격차의 문제의식이 그대로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최근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우리의 과제가 파이의 크기만을 불리기 위한 이런 경제 활동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파이의 분배, 나아가서는 파이가 생산되는 그 원천이 무엇인가, 인간과 자연을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바탕 위에 파이를 키워서 나눠 먹고자 하는 것이냐, 그것도 불균등하게 나눠 먹는 것이냐, 이런 의미에서 저는 파이의 크기만이 아니라 분배와 원천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관심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 부분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노동사상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당산 김철 선생님은 노동을 어떻게 보았을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계수단이면서도 또 노동을 통해서 삶의 활기를 더해줄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을 해야지만 전반적인 복지를 이룰 수 있는 물적 토대, 복지사회의 토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계셨다고 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제가 인용하고 있는 자료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그러면서도 당산 선생님은 실업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실업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53쪽의 아래에서 둘째 단락입니다. 실업자들이여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으면서 일터를 찾을 수 없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는가?
통일사회당은 실업자들이 국가에 대하여 각각의 기능에 알맞은 일터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계획을 세워 공장이나 그 밖에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도 그 실업 문제를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아야 된다. 그런데 스펙은 원래 어떤 제품이나 상품의 특성을 이루는 물품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격체여야 할 사람들이 특히 대학에서 스펙을 쌓는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그 인간을 이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사로 그냥 스펙 쌓는다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 사회가 여러 겹으로 이렇게 병들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국가적으로 어떤 정치 경제적인 공공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그런 공공적인 책임감을 갖지 아니하고 마치 젊은이들이 자기 스펙을 자기 능력을 자질을 개발하지 못해서 실업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을 예사로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사회적인 무책임을 강하게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4쪽을 보시면, 이 당상김철 선생님은 여성들의 문제, 여성 노동에 대해서도 상당히 평등한 관점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54쪽 네 번째 단락입니다. 여성들도 자기의 소질과 기능에 따라 나라의 정치, 공공단체, 직장에 진출하여 남성과 아무 차별 없이 활약할 수 있고,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이 노동에 대한 평등한 권리 이런 것들을 성평등의 관점을 유지하고 계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최근의 세월호 사태로 우리 사회가 한참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도 아픔이 강한데요. 그 비슷한 말씀을 이미 당상김철 선생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54쪽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어떤 여인이 무참히 암살되고 도둑촌 이야기, 난림공사의 와우 아파트가 쓰러진 이야기,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뒤집히고 수학여행하는 학생들 버스가 열차에 부딪혀 타버리고 역시 수학여행하는 학생들을 태운 열차가 화물차와 충돌하여 박살이 나고 호수에서 바다에서 적재 규정을 어긴 배가 몇 번 뒤집히고 등 이런 거는 우연한 일들이 아니다. 이 하나하나의 일들이 이 나라 오늘의 독재 지배 체제의 전 체제 부패화를 드러낸 증거물이 아닐 수 없다. 이 구절을 보면서 세월호를 예견하신 것 같았어요. 그게 맞아 들어간 게 너무 불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안 맞아 들어가야 맞는데 불행하게도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도 당시 1천만 명에 이르는 산업노동자들이 통일사회당으로 상징되는 진보정당과 더불어서 함께 단결하고 싸워야지만 그 부분을 돌파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는 부분이 55쪽 이후에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이념적으로 민중의 역량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55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우리가 창당 이후에 근로자 속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간판이나 걸어놓자고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라는 점도 사실입니다. 아직은 힘이 없으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현실적으로 무기력하거나 아직도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부분도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쪽의 중간쯤에 보시면 이런 면에서 하는 단락의 둘째 줄에 단순히 가난하고 불쌍한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과업임을 통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나 농민들을 어떤 구제해야 될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진보 정당이 옆에서 함께 힘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까도, 노 어머님께서도 YH 이야기도 하셨는데, 57쪽의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동일 방식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70년대 후반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와 공모하여 노동을 억압하는 이런 부분은 아주 개탄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 성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한된 시간이라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고요. 자료로 대체하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2쪽 이후에 제가 이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 문제라든지 국제운동과 일국운동의 결합 문제, 그리고 정당정치와 생활정치를 결합하는 문제, 그리고 정당운동과 민중운동의 결합 문제, 사회운동과 가정생활의 결합 문제, 이 부분들이 우리가 당상 김철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서 우리가 오늘날 새로 실천해야 될 과제들이 아닌가 그런 말씀으로 제가 요약을 해보았고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상 선생님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 따라가기엔 힘든 큰 인물임에는 틀림없었지만 우리로서는 선생님을 기억하고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생님의 생각이나 실천을 사회적으로 기억하면서 선생님이 던진 어떤 과제나 화두를 오늘날의 시점에서 이것을 우리 사회를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복지지향적이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선생님을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애도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